안녕하세요. 저는 최종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시장 한 구석에서 20년 넘게 반찬 가게를 하며 살아온 평범한 엄마입니다. 남들은 제 인생이 고단했다고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기쁨이와 제 삶의 이유이자 자랑이었던 아들 기석이가 있었으니까요. 특히 아들 기석이는 제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유난히 속이 깊고 정이 많았던 아이였어요. 아비 없이 자라는 서름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제가 밤낮으로 일하느라 살뜰히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녀석은 엇나가는 법 한 번 없이 참 바르게 자라주었습니다. 최 여사 아들 퇴근했나 봐. 저녁장을 파할 무렵 건어물 가게 박 사장이 가게 저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훤칠한 키에 반듯한 정장 차림을 한 기석이가 인파를 헤치고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제 아들이지만 참 잘생겼습니다. 피곤해 절어 있을 법도 한데 녀석의 얼굴엔 언제나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엄마, 오늘 장사는 좀 어땠어요? 힘들진 않았고. 아이고, 우리 아들 왔구나. 힘들긴 뭐가 힘들어. 너만 보면 피로가 싹 가시는걸. 그 녀석은 대답 대신 익숙하게 제 어깨를 주무르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제가 미리 싸둔 반찬통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 무거운 김치통이며 장아찌통을 번쩍번쩍 나르는 아들을 보며 시장 상인들은 늘 입이 닳도록 칭찬했습니다. 어휴, 종숙이 언니는 진짜 부러워. 저런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 우리 집 논팽이는 지 애미 허리가 휘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데. 그러게 말이야. 번듯한 대기업 다니는 아들이 퇴근하고 매일같이 와서 엄마 일을 돕는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입이 귀에 걸리면서도 괜히 손사래를 쳤어요. 뭐려, 다 자기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요. 하지만 속으로는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기석이는 단순히 가게 일을 돕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가게의 낡은 간판이 비바람에 덜컹거리자 주말 내내 손수 튼튼하고 예쁜 간판을 만들어 달아주기도 했고요. 허리가 아프다는 제 말 한마디에 다음 월급날 비싼 안마의자를 턱하니 집에 들여놓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건 내가 엄마한테 드리는 선물이야. 매달 갚아나가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매일 써요. 알았지? 그렇게 속 깊은 아들이 어느 날 제 앞에 한 여자를 데리고 와 수줍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오도혜 씨. 오도희. 그 이름을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처음 봤을 때 도희는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보였어요. 단아한 원피스 차림에 웃는 얼굴은 또 어찌나 상냥하고 예쁘던지요.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말씀 많이 들었어요. 기석 씨가 왜 그렇게 어머니를 자랑하는지 알겠어요 라고 말하는데 살살 녹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려서는 도희 씨, 우리 엄마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한번 맛보면 깜짝 놀랄 거리라며 호들갑을 떨었죠. 그날 저는 모처럼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제 모든 솜씨를 발휘해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도희는 제가 해준 음식을 복스럽게 먹으며 연신 감탄했어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매일 어머니가 해주신 밥 먹고 싶네요. 그 말에 저도 기석이도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저녁 식사였어요.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 아주 미세한 균열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내어왔을 때였어요. 제가 아들 주려고 꽁꽁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을 자랑 삼아 꺼내 보였습니다. 기석아, 이거 너 나중에 집 얻을 때 보태 쓰라고 엄마가 가게 하면서 조금씩 모은 거야. 큰 돈은 아니지만 엄마 성이라고 생각해.
제 말에 아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마워했어요. 엄마, 뭘 이런 걸 다. 나 이제 돈 버는데. 엄마나 맛있는 거 사드시고 여행도 다니고 하세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맞은편에 앉아있던 도희의 눈이 그 통장에 잠시 머무는 것을 제가 보고야 만 겁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 평소의 상냥한 눈빛과는 달랐어요. 무언가를 재빨리 계산하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내 표정을 바꾼 도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기석 씨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그런데 어머니, 요즘 세상에 이렇게 현금을 두는 건 좀 위험해요. 돈은 가만히 두면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똑똑하게 굴려서 더 큰 돈으로 만들어야죠. 분명 저를 위하는 말 같았지만 어쩐지 그 말투에서 서늘한 가시가 느껴졌습니다. 똑똑하게 굴려야죠 라는 말이 마치 저를 세상 물정 모르는 무지한 늙은이 취급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기석이는 도희 씨가 금융회사에 다녀서 이런 걸 잘 알아. 엄마, 나중에 도희 씨한테 한번 맡겨봐라며 거들었지만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통장을 슬그머니 장롱 깊숙이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 그 후로도 몇 번의 만남이 있었고 그때마다 도희는 흠잡을 데 없는 예비 며느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위화감을 느꼈어요. 제가 정성껏 떠서 선물한 목도리를 받고는 고맙다고 하면서도 다음 만남에선 기석이가 사준 명품 스카프를 두르고 나타나는 시기였죠. 제가 시장에서 사온 과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백화점 과일 바구니는 사진까지 찍어 SNS에 올리더군요. 기석이는 사랑에 눈이 멀어 그런 도희의 이중적인 모습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기석아, 도희라는 애가 너무 자기 것만 챙기는 것 같지 않니? 라고 물으면 아들은 오히려 제게 서운해했어요. 엄마, 또 그런다. 도희 씨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가 괜히 예민하게 구는 거라니까. 우리 도희 씨 상처받아. 아들이 저보다 그 애를 먼저 감싸고 도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두 사람의 결혼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그런데 두 사람의 결혼은 제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도희가 흥분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저 기석 씨랑 결혼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뭐? 결혼을 빨리 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도희가 상기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기석이 회사에서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것이었어요. 해외 지사의 과장급으로 특별 발령이 났는데 기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거였죠. 경력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고 연봉도 몇 배나 뛴다는 말에 아들 역시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이런 기회는 다시 없어. 그래서 말인데 다음 달에 바로 식을 올리고 싶어. 괜찮지? 저는 무언가에 세게 얻어맞은 듯 머리가 멍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는데 제가 어떻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도희가 주도했어요. 저는 그저 통장에서 돈을 꺼내주는 사람일 뿐 어떤 의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여 식사나 하자던 제안은 묵살되었고 도희는 강남의 가장 화려한 웨딩홀을 고집했어요. 어머니, 결혼은 일생에 한 번뿐이잖아요. 기석 씨 체면도 있는데 어떻게 초라하게 해요. 결국 결혼식은 제 능력 밖의 빚을 내서 치러야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제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신랑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피곤하고 그늘져 보였어요. 반면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도희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하객들을 훑어보는 그 애의 눈은 마치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듯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마치 잘 모르는 사람의 잔치에 구경 온 이방인처럼 구석에 앉아 있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도희는 기다렸다는 듯 이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출국 날짜는 식을 올린 지 불과 일주일 뒤였어요. 저는 아들이 먹고 싶어 할 반찬들을 밤새 만들고 또 만들었습니다. 혹시나 짐이 될까봐 작은 통에 조금씩만 담았는데도 그걸 본 도희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썼어요. 어머니, 이런 거 다 싸가면 냄새나고 짐만 돼요. 거기 가면 한인마트 다 있어요. 그 말에 서운함이 확 밀려왔지만 아들 가는 길에 싫은 소리를 할 수 없어 꾹 참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내내 아들은 말이 없었어요.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죠. 출국장에 들어서기 직전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건강해야 해. 내가. 녀석이 무언가 더 말을 하려는 순간이었어요. 도희가 아들의 팔을 잡아 끌며 재촉했습니다. 자기야, 이러다 비행기 놓치겠다. 어서 가자. 어머니, 저희 이제 가볼게요. 도희에게 이끌려가면서 아들은 애타는 눈빛으로 계속해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지 못했다는 듯 간절하고 또 절박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아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그 불안한 눈빛이 앞으로 닥쳐올 끔찍한 비극의 서막이었음을 그때의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공항의 차가운 공기는 제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한동안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옆자리에 앉은 딸 기쁨이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그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온몸이 시렸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공간이 이제는 휑한 바람 소리만 감도는 낯선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저는 한동안 아들이 쓰던 방 문고리를 붙잡고 서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방 안에는 녀석이 미처 챙겨가지 못한 낡은 스웨터 한 벌이 의자에 걸려 있었어요. 그걸 끌어안으니 아직 아들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 냄새마저 날아가 버릴까 두려워 저는 그날 이후로 아들 방 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금방이라도 아들에게서 전화가 올 것만 같아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못했어요. 혹시나 자는 동안 전화가 올까봐 밤에도 벨소리를 가장 크게 해놓고 머리맡에 둔 채 새우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자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새로 정착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해도 어미에게 전화 한 통 못할 만큼 바쁠 수가 있을까요? 기쁨아, 기석이한테 아직 연락 없었니? 응, 엄마. 오빠도 지금 정신 없을 거야. 시차도 다르고 회사 일도 새로 배워야 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딸아이는 저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그 애의 얼굴에도 조금씩 걱정이 어리기 시작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피가 마르는 듯한 2주가 흘렀을 때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번호 표시에 국제전화라고 뜨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허둥지둥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들. 기석이니? 내 아들 맞니?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지쳐있고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도 전혀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무언가에 억지로 억눌린 듯한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나다. 왜 이렇게 연락이 늦었어, 이놈아.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거기 생활은 할 만하고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지. 도희는 옆에 있니? 저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질문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응, 엄마. 그냥 그렇게 지내라며 말끝을 흐릴 뿐이었습니다. 주변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마치 텅 빈 방 안에서 혼자 통화하는 것처럼요. 저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기서가 무슨 일 있는 거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여기 일이 생각보다 힘들어서. 일이 힘들면 쉬엄쉬엄 해야지. 그러다 큰 병 나면 어쩌려고 그래. 옆에서 도희가 잘 챙겨주겠지. 도희 좀 바꿔줘봐. 그의 목소리도 듣고 싶네. 제가 도희를 바꿔달라고 말한 순간이었어요. 아주 희미하게 전화기 너머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로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 여자 목소리였어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끊어. 그 소리는 제 귀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도희의 목소리가 맞을까요? 상냥하고 애교 많던 그 애가 저런 톤으로 말을 한다고요? 저는 순간 소름이 오소소 돋았습니다. 아들, 방금 그 소리 뭐니? 옆에 누구 있어? 어, 아무것도 아니야. TV 소리야, 엄마. 드라마에서 나온 소리. 아들은 당황한 듯 둘러댔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아들을 향해 윽박 지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끊어야 해. 회사에서 전화 와서.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꼭 다시 할게. 아들은 그 말을 끝으로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뚜뚜하는 신호음만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저는 한동안 멍하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의 통화는 기쁨보다 더 큰 불안과 의혹만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아들의 힘없는 목소리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는 정말로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들이 약속했던 나중에는 영원히 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록 아들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수백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언제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올 뿐이었죠. 도희의 번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점점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어요. 혹시 두 사람에게 무슨 사고라도 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나쁜 일에 휘말린 것은 아닐까? 기쁨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엄마는 더 이상 못 기다려. 어떻게든 아들 소식을 알아내야겠어. 엄마, 진정해. 오빠가 무슨 사정이 있겠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주소. 아들이 떠나기 전에 알려준 주소가 있잖니. 그걸로 어떻게든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아들이 출국하기 전 혹시나 편지라도 보낼까 싶어 급하게 받아 적어둔 해외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제게는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제 옆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우리는 인터넷 지도에 그 주소를 입력해 보았어요. 하지만 화면에는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뜰 뿐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주소를 잘못 입력했나? 기쁨이는 몇 번이고 주소를 다시 확인하며 입력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우리는 국제전화번호 안내 서비스에까지 전화를 걸어 그 주소지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있는지 문의했어요. 하지만 상담원은 한참을 확인하더니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문의하신 주소는 저희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혹시 도시나 거리 이름을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닌지요? 존재하지 않는 주소라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아들이 분명히 여기 산다고 똑똑히 알려줬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만 잘 확인해 주세요. 저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지만 상담원은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와 기쁨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어요. 존재하지 않는 주소. 그렇다면 아들은 처음부터 저를 속인 걸까요? 아니면 아들 역시 속은 걸까요?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습니다. 엄마 혹시 도혜 씨네 부모님은 연락처 알아? 딸의 말에 저는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상견례 때 딱 한 번 배웠던 사돈댁. 그때 명함을 받아둔 기억이 어렴풋이 났어요. 저는 온 집안을 다 뒤져서 마침내 먼지 쌓인 명함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신호는 계속해서 가다가 이내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가게 주소로 찾아가 보았지만 그곳엔 이미 다른 상호의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봐도 글쎄요, 그분들 가게 정리하고 이사 간 지 꽤 됐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오도희와 그 가족들은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저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저를 맞이한 것은 이제 갓 30이나 되었을까 싶은 젊은 형사의 무관심하고 귀찮음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이랑 며느님이 해외로 나갔는데 몇 달째 연락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는 하품을 쩍하며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사정을 눈물로 호소했어요. 마지막 통화가 이상했다는 것, 알려준 주소가 가짜였다는 것, 며느리 집안 사람들과도 연락이 모두 끊겼다는 것까지 전부 다요. 제발 제 아들을 찾아달라고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절박한 호소를 듣는 내내 그 형사는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딴청을 피우기만 하더군요. 어머니, 진정 좀 하세요. 마침내 입을 연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성인 남녀가 둘이 같이 떠난 걸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부모님한테 연락 안 하고 자기들끼리 사는 경우 허다해요. 살다 보면 다들 그렇게 연락 끊고 살기도 하고 또 그러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럴 애가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하다고요. 어머니. 출국 기록도 두 사람 다 정상적으로 있고요. 누구한테 끌려간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간 거잖아요. 이걸 저희가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이건 사건이 안 돼요, 어머니. 그는 마치 제가 세상 물정 모르는 유난스러운 늙은이인 양저를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옆에 있던 기쁨이가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그래도 주소가 가짜였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오빠가 그럴 사람이 정말 아니에요. 뭔가 확인이라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형사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그거야 뭐 자기들끼리 살려고 일부러 거짓말했거나 아니면 주소를 잘못 알려줬을 수도 있는 거고. 가능성은 여러 가지죠. 일단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일단 돌아가세요. 나중에라도 아드님한테 연락 오면 다행인 거고 아니면 뭐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시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 아들의 생사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제 아들의 실종은 그저 매일 처리해야 하는 수많은 민원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그 형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당신들이 안 찾아준다면 내 손으로 찾으면 되겠네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미련 없이 경찰서 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아니, 어머니. 잠깐만요.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가운 저녁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이, 법이 내 아들을 찾아주지 않는다면 이제 이 어미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내 아들을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저는 그날 제 인생을 건 기나긴 싸움의 시작을 결심했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선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시장 반찬가게 최종숙은 없었어요. 오직 실종된 아들 이기석의 엄마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평생의 업이었던 가게를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아들을 찾으러 다니려면 돈도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최 여사, 갑자기 가게는 왜 그만둬? 이제 좀 편하게 살만하니까라며 아쉬워했지만 저는 그들에게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당분간 쉬려고요라고 둘러댈 뿐이었죠. 가게를 넘기고 손에 쥔 돈은 제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흥신소라는 곳을 찾아간 것이었어요. 영화에서나 보던 어둡고 칙칙한 곳일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찾아가 보니 평범한 사무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자신만만하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누굽니까? 땅속에 숨었든 하늘로 솟았든 저희한테 걸리면 다 찾아냅니다. 계약금만 넣어주시면 저희 전문 인력들이 당장 움직일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게를 판 돈의 절반을 그 자리에서 계약금으로 내밀었어요. 그들은 금방이라도 아들을 찾아줄 것처럼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그들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하면 지금 거의 다 찾았습니다. 실마리를 잡았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는 아예 제 전화를 받지도 않더군요. 사무실에 찾아가 보니 이미 텅 빈 공간에 임대문이라는 종이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을 찾고 싶은 제 절박한 마음을 이용한 사기꾼들에게 속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그 비참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제 기댈 곳은 오직 제 자신뿐이었습니다. 저는 남은 돈을 쪼개 아들의 얼굴이 담긴 전단지를 수만 장 만들었습니다. 아들 이기석을 찾습니다. 큼지막한 글씨 아래에 녀석이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졸업식 사진을 넣었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마음을 굳게 먹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전단지를 들고 전국을 떠돌기 시작했어요. 서울역이며 부산 터미널이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습니다. 전봇대, 버스 정류장, 공중화장실 벽까지 제 손이 닿는 모든 곳에 아들의 얼굴을 붙이고 다녔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다는 듯 쳐다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저를 피하며 정신나간 여자 취급을 했어요. 아줌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라며 거칠게 전단지를 떼어내는 건물 관리인과 멱살잡이를 하며 싸운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손이 꽁꽁 얼어붙어 풀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을 때면 길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기도 했습니다. 기석아, 내 아들. 대체 어디 있는 거니? 살아만 있는 거니? 허공에 대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다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제게 동전 몇 푼을 던져주기도 했어요.
저는 그 돈을 받아들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제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제 아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사라져버리는 것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아들을 찾아 헤매는 동안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것은 딸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가게를 그만둔 뒤로 우리 집의 실질적인 가장은 어린 딸아이가 되어버렸어요. 대학에 가고 싶어 하던 아이였지만 제게는 차마 그런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일찌감치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팔며 번 돈으로 월세를 내고 제 차비를 보태주었죠. 어느 날 며칠 만에 집에 돌아오니 기쁨이가 헬쑥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면 안 돼. 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눈가는 퀭했고 교복처럼 입고 다니던 낡은 티셔츠는 목이 다 늘어나 있었어요. 엄마까지 그렇게 쓰러지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 오빠도 중요하지만 나한테는 엄마도 중요하단 말이야. 기쁨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때문에 제 꿈도 청춘도 모두 저당 잡힌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딸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저는 이미 사라진 아들에게 집착하느라 제 곁에 남은 소중한 딸을 병들게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쁨아, 미안하다. 이 엄마가 다 미안해. 저는 딸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찾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그것은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의 가슴에 맺힌 한은 죽어야만 끝나는 것이니까요. 저는 딸의 눈물을 뒤로하고 다음 날 새벽 다시 전단지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일은 이제 제게 익숙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봤다는 제보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저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허탈함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었거나 혹은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들이 대부분이었죠. 한 번은 강원도 깊은 산골의 한 사찰에서 아들을 본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건 남자는 자신이 그 절의 신도라며 얼마 전부터 절에서 묵묵히 허드렛 일을 하는 젊은 총각이 있는데 전단지 속 아들과 너무나 닮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왕복 차비만 해도 10만 원이 넘는 거리를 마다 않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그 절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주지 스님은 그런 사람은 우리 절에 온 적이 없는데요 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제보를 했던 남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없는 번호로 나오고 있었죠. 저는 그 산속에서 길을 잃고 한참을 헤매다 지나가던 등산객의 도움으로 겨우 하산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더 악질적인 사기꾼에게 걸려든 적도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전화를 걸어와 자신이 아들을 데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노름 빚을 져서 자신이 데리고 있는데 당장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험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엄마 살려주세요 하는 희미한 비명소리까지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우리 기석이가 노름을 할 리가 없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의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남자가 요구한 돈은 300만 원. 제게 남은 마지막 전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그가 불러준 계좌로 돈을 붙였어요. 그리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또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은행 ATM 기기 앞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어요.
아들을 찾고 싶은 제 마음을 이토록 잔인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세상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희망과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가기를 수백, 수천 번. 제 마음은 이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숫덩이처럼 타들어가 버렸습니다. 시간은 멈춰버린 듯했고 제 삶은 아들이 사라진 그날에 박제되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제게 그만 잊으라고 말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아들은 이제 그만 가슴에 묻고 너의 인생을 살라고요. 어쩌면 그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내 아들이 왜 사라져야만 했는지 그 이유라도 알아야 억울해서라도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던 어느 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먼지 쌓인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앨범 표지의 먼지를 훔쳐내자 우리 가족이라고 쓰인 낡은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한 장, 한 장 앨범을 넘길 때마다 잊고 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갓난아기였던 기석이의 100일 사진,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엉덩이를 실룩거리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 손을 꼭 잡고 수줍게 웃던 얼굴까지. 사진 속 아들은 언제나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밝고 착했던 내 아들이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저는 눈물로 흐려진 눈을 비비며 앨범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아들의 대학 졸업식 사진이 끼워져 있었어요. 학사모를 쓴 아들이 졸업장을 들고 늠름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죠. 제 모든 고생을 한순간에 잊게 해주었던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했던 날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옆에는 늘 붙어 다니던 단짝 친구가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웃는 모습이 시원시원했던 아이. 이름이 그래, 박준영이었어요. 아들은 입버릇처럼 준영이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엄마, 준영이는 진짜 의리 있는 놈이야. 내가 힘들 때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줬어. 나중에 내가 꼭 크게 갚을 거야. 아들의 말처럼 준영이는 참 괜찮은 학생이었습니다.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오면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제가 차려준 밥을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 꼭 제 아들 같아서 저도 준영이를 참 예뻐했습니다. 졸업 후에 대기업 금융회사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는 들었는데 그 후로는 어떻게 지내는지 잊고 살았어요. 저는 홀린 듯이 사진 속 준영이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습니다. 혹시 이 아이라면 기석이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아들이 사라지기 전에 유일한 친구였던 준영이에게라도 무언가 털어놓지 않았을까요? 그 생각이 들자 꺼져가던 심장에 다시 희미한 불씨가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아, 기쁨아, 이리 좀 와봐. 저는 밤늦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 골아떨어져 있던 딸을 깨웠습니다. 자다 말고 불려나온 기쁨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어요. 왜 그래,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기쁨아, 너 혹시 이 사람 기억나니? 기석이 친구 박준영이라고. 제가 앨범을 내밀자 기쁨이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준영이 오빠. 그럼 기억나지. 오빠랑 맨날 붙어 다녔잖아. 근데 준영이 오빠는 왜? 이 사람을 좀 찾아야겠다. 어떻게든 연락처를 알아내야 해. 너라면 할 수 있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다 찾는다면서. 제 절박한 목소리에 기쁨이는 잠이 확 달아난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제 의도를 알아차렸는지 이내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엄마. 내가 한번 찾아볼게. 그날부터 기쁨이는 밤을 새워가며 노트북 앞에 매달렸습니다. 졸업 앨범에 나온 학교와 학과를 단서로 온갖 SNS와 동창회 사이트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박준영이라는 이름은 너무 흔해서 동명이인만 수십 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기쁨이는 그들의 사진을 하나하나 대조해가며 진짜 준영 씨를 찾기 위해 애썼어요.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져 그저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어요. 찾았다. 엄마, 찾았어. 박준영 오빠. 딸의 환호성에 저는 꾸벅꾸벅 졸다 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쁨이가 가리키는 모니터 화면에는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 훨씬 더 어른스러워졌지만 사진 속 그 시원한 미소만은 그대로인 박준영 씨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여의도의 한 자산운용사에서 유능한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어요. 프로필에는 개인 블로그 주소까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짜 희망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에게 연락을 하느냐는 것이었어요.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 내 아들이 사라졌다고 말하면 그가 과연 믿어줄까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끊어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저와 기쁨이는 몇 시간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블로그에 있는 메일 주소로 조심스럽게 편지를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한자 한자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메일을 써내려갔습니다. 준영 군에게. 혹시 저를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석이 엄마 최종숙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꼭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신뢰를 무릅쓰고 연락합니다. 혹시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일부러 적지 않았어요. 그저 간절함만이 묻어나도록 최대한 정중하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우리는 초조하게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단 몇 시간이었지만 마치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기적처럼 준영 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당연히 기억하죠.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신가요? 기석이 녀석은 잘 지내죠? 일단 걱정 마시고 내일이라도 당장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편하신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세요. 그의 답장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따뜻하고 흔쾌했습니다. 아들이 말했던 그대로 그는 정말 의리 있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메일을 읽고 또 읽으며 감사함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동네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 준영 씨를 만났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어요. 저와 기쁨이를 보자마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기쁨이도.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연락하셔서 저는 기석이가 드디어 결혼이라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수척해진 제 얼굴과 잔뜩 긴장한 기쁨이의 표정을 보더니 이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듯 표정을 굳혔습니다. 어머님,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 가슴 속에만 담아두었던 모든 이야기를 눈물을 쏟아내며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기석이가 오도희라는 여자와 서둘러 결혼한 이야기, 해외로 떠난 뒤 연락이 끊긴 이야기, 마지막 통화가 이상했다는 것과 주소가 가짜였다는 사실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준영 씨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점점 굳어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꽉 쥔 주먹만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기석이가 제 친구 기석이가 실종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는 자기 일처럼 분노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러더니 문득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눈을 번뜩이며 제게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그 오도희라는 여자 기석이 만나기 전에 무슨 일 하던 사람이었는지 아시나요? 금융회사 다닌다고만 들었어요.
기석이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고, 혹시 결혼 전에 기석이 재산이나 어머님 재산에 대해 이것저것 묻지는 않았나요? 준영 씨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제 적금 통장을 보며 차갑게 눈을 빛내던 도희의 얼굴. 똑똑하게 굴려야죠 라며 저를 가르치려 들던 그 말투.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준영 씨에게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준영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설마.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기석이가 도혜 씨를 처음 제게 소개해 주던 날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도혜 씨가 제 직업을 알게 되자 유독 한 가지 상품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봤었어요. 상품이라니요? 그게 뭔데요? 준영 씨는 마른 침을 삼키고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보험 상품인데 거액의 목돈을 한 번에 납입하면 평생 연금을 받다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적립금과 막대한 이자를 지정된 상속인 한 명에게 전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가입 조건도 아주 까다롭고 웬만한 자산가들이나 상속세 절감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죠. 그런데 도혜 씨가 그날 그 상품의 가입 조건부터 사망 시 수령액이 얼마인지까지 마치 자기가 가입할 사람처럼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그냥 직업상 관심이 많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어머님 말씀을 듣고 보니 준영 씨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상속형 보험, 사망시 수령. 그 단어들이 제 뇌리를 망치처럼 후려쳤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의문들이 한순간에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서둘렀던 결혼, 존재하지 않는 해외 지사 발령, 가짜 주소, 그리고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며느리의 가족들까지. 모든 것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거대한 사기극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오도희는 처음부터 제 아들의 목숨, 혹은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노리고 접근했던 겁니다. 저는 그 끔찍한 진실 앞에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준영군, 그럼 우리 기석이는, 우리 아들은 지금. 차마 다음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친구 기석이가 위험하다는 생각에 준영 씨의 얼굴도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찻집의 무거운 공기 속에 잠겨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차가운 분노와 함께 한 줄기 선명한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어요. 더 이상 막연하게 아들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도희라는 악마를 찾아내 그 애의 가면을 벗기고 내 아들을 어디에 숨겼는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준영 씨를 만나고 돌아온 이후 제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품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린 기분이었어요. 오도희라는 그 아이가 처음부터 제 아들의 모든 것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끔찍한 가능성은 현실이 되어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아들의 텅 빈 눈동자가 나타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갔어요. 그저 창밖이 밝아오면 눈을 뜨고 어두워지면 다시 눈을 감는 살아있는 송장 같은 나날들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딸 기쁨이는 그런 저를 차마 혼자 둘 수 없어 회사에 휴가를 내고 며칠이고 제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어미의 무너진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은 딸에게도 못할 짓이었죠. 저는 애써 괜찮은 척 웃으며 억지로라도 밥을 몇 술 뜨는 모습을 보이며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결국 기쁨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마침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 며칠간 지방 소도시로 출장을 가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요. 딸이 떠난 집은 다시 적막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내 딸 기쁨이라는 이름이 반짝이고 있었죠. 평소 같았으면 반갑게 받았을 전화였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받지 않고 그냥 두었는데도 전화는 끊어질 줄 모르고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마치 제가 받을 때까지 울리겠다는 듯 집요하고 절박한 소리였어요. 저는 마지못해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쁨아. 출장은 잘하고 있니?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잔뜩 잠기고 떨리는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오빠 본 것 같아.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오빠라니요. 내 아들 기석이를 말하는 걸까요? 저는 숨 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채 전화기를 꽉 붙들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기쁨아. 너 지금 어디야? 혹시 사람 잘못 본 거 아니니? 다시 한번 잘 봐봐. 아니야, 엄마. 아니야, 잘못 볼 리가 없어. 수척하고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분명히 오빠였어.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어. 나 지금 오빠 뒤를 몰래 따라가고 있어. 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어디에 있냐고. 대체 뭘 어떻게 봤는데 엄마한테 자세히 좀 말해봐. 어서. 떨리는 제 목소리를 들으며 딸아이는 그곳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을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기쁨이는 출장지에서의 마지막 미팅을 마치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근처의 허름한 백반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하고 무심코 창밖을 보는데 식당 맞은편 길가에서 익숙한 실루엣의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고 해요. 남자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낡은 작업복 차림에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고 거칠었지만 멀리서 봐도 다부진 어깨와 훤칠한 키는 영락없는 제 아들 기석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설마 오빠가 왜 저런 모습으로 저기에 있어? 말도 안 돼. 하지만 한 번 박힌 의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고 딸은 주문한 음식이 나오는 것도 잊은 채 그 남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식당 앞 좌판에서 파는 찐빵 하나를 사서 길가에 쪼그려 앉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딸아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지만 아니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에 계산도 하지 않고 식당을 뛰쳐나와 남자에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찐빵을 먹기 위해 고개를 드는 순간 딸아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비록 세월의 풍파에 거칠어지고 삶의 고단함에 그늘져 있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 그토록 그리워하던 오빠 이기석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오빠였어. 우리 오빠 얼굴이었어. 근데 오빠 눈이 이상했어. 초점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냥 텅 비어 있었어. 날 바로 앞에 두고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 수화기 너머로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어요. 살아있었구나. 내 아들, 내 자식이 이 땅 어딘가에서 숨을 쉬고 있었구나.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그런 아들이 어째서 저런 비참한 몰골을 하고 있느냐는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아쳐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전해온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기쁨이는 차마 오빠에게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텅 빈 눈빛이 너무나 무섭고 낯설어서 그저 멀리서 그림자처럼 뒤를 밟기 시작했다고 해요. 기석이는 찐빵을 다 먹고 나더니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딸아이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그 뒤를 따랐죠.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거대한 아파트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다른 인부들과 함께 아무 말 없이 공사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때 번듯한 양복을 입고 여의도 빌딩 숲을 거닐던 내 아들이 먼지 날리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공사장 철조망 너머로 흙과 시멘트를 나르는 오빠의 모습을 보며 차마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해가 저물고 퇴근 시간이 되자 인부들이 하나둘씩 공사장을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석이도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그들 틈에 섞여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공사장 앞에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눈이 시리도록 새빨간 외제 스포츠카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오도희였습니다. 엄마, 그 여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잡지에서 튀어나온 모델처럼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었어. 우리 오빠의 남루한 모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도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석이에게 다가가 차갑게 뺨을 올려붙였다고 합니다. 짝 하는 소리가 멀리 숨어있던 딸아이의 귀에까지 선명하게 들릴 정도였어요. 이 무능한 인간. 오늘 일당은 이것밖에 못 벌었어. 너 같은 걸 먹여 살리는 내 돈이 아깝다, 아까워. 냄새나니까 빨리 차에 타기나 해. 도희는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치며 제 아들을 짐짝처럼 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없이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개처럼 순순히 차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딸아이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저 역시 전화기를 붙든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에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기쁨이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급하게 택시를 잡아타고 그 빨간 스포츠카의 뒤를 쫓았습니다. 차는 한참을 달려 도시의 중심부를 벗어나 불빛조차 희미한 낡은 빌라촌으로 들어섰습니다. 도희는 그곳의 가장 허름한 빌라 앞에 차를 세우고는 기석이만 내려주고 그대로 떠나버렸어요. 기석이는 아무 말 없이 마치 자신의 우리로 돌아가는 짐승처럼 익숙하게 빌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도희의 차는 다시 시내로 향했고 마침내 도시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딸아이는 그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아들이 갇혀있는 그 빌라 앞으로 다시 돌아와 제게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엄마, 오빠 찾았어. 오빠가 저기 저 빌라 안에 있어. 나 지금 오빠 집 앞에서 전화하는 거야. 딸의 목소리에는 그간의 그리움과 안도, 그리고 눈앞에서 목격한 참상에 대한 충격과 슬픔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수년간 찾아 헤맨 아들의 행방. 하지만 그 끝에서 마주한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끔찍한 지옥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내 아들이 갇혀있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딸아이의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짐을 챙길 새도 없이 겉옷만 걸친 채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가장 가까운 기차역으로 향하는 내내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들로 터져나갈 것 같았어요. 기쁨이가 잘못 본 걸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이, 내 똑똑하고 착한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애써 부정해보려 했지만 심장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기차에 몸을 싣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면서도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직 딸아이가 묘사했던 아들의 텅 빈 눈동자와 그 애를 경멸하던 오도희의 잔인한 얼굴만이 떠올라 저를 괴롭혔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기차가 낯선 도시의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마중 나온 딸아이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오빠가 있는 빌라 앞을 지키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딸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려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엄마, 일단 뭐라도 좀 먹고. 아니, 괜찮아. 어서 가자. 내 아들한테로 어서 가봐야 해. 딸의 안내에 따라 택시를 타고 빌라촌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길처럼 멀고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차가 멈춰 선 곳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낡고 음습한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동네였어요. 골목 어귀에서는 역한 쓰레기 냄새가 진동했고 벽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낙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내 아들이, 그 훤칠하고 반듯했던 내 아들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 저는 발걸음을 떼기가 힘들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아이가 제 팔을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지도 몰라요. 마침내 딸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3층짜리 낡은 빌라 앞에 섰습니다. 201호. 녹슨 철문에는 희미하게 호수가 적혀 있었어요. 딸은 차마 같이 올라가지 못하고 제게 힘내라는 눈빛만 보낸 채 건물 아래에 남았습니다. 저는 한 계단 한 계단 천근만근처럼 무거운 발을 옮겼습니다. 2층으로 올라서자 복도 끝에 있는 201호 현관문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몇 번이고 심호흡을 한 후에야 저는 겨우 떨리는 손을 뻗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무언가 쿵 하고 넘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녹슨 철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얼굴은 분명 제 아들 기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던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봤던 건강하고 생기 넘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헬쑥한 뺨과 푹 꺼진 눈,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공허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석아, 내 아들 기석아. 저는 저도 모르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와락 달려들어 그를 껴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화들짝 놀라며 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그리고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아는 분이세요? 사람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못 찾아왔다니요. 10개월을 내 뱃속에 품어놨고 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어미인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기석아. 엄마야, 엄마. 너 낳아준 엄마 최종숙이야. 우리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응? 저는 울부짖으며 아들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아들의 어릴 적 별명을 부르고 우리가 함께했던 추억들을 이야기하며 어떻게든 기억을 되살려보려 애썼어요. 하지만 아들은 마치 처음 보는 미친 여자를 대하듯 제 손을 뿌리치며 뒷걸음질만 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 안쪽에서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들리더니 잠옷 가운 차림의 오도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지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아니,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그러고는 이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제 아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악당에게서 남편을 보호하려는 비련의 여주인공 같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가증스럽기 짝이 없는 악마의 연극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은 그냥 돌아가 주세요. 기석 씨,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상태가 안 좋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하. 도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같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사실은 기석 씨 몇 년 전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기억을 전부 잃어버렸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정신 연령도 어린아이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서 저 말고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동안 저 혼자 기석 씨 병간호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자극을 주시면 기석 씨 병세가 더 나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제발 제 남편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고 돌아가 주세요. 네.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에게 애원했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한 거짓말, 너무나도 치밀한 연기였습니다. 만약 제가 그 전날 딸에게서 모든 진실을 듣지 못했다면 어쩌면 저 역시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네가 저지른 악행이라는 것을. 기억상실이 아니라 네가 먹인 약물 때문이라는 것을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일단 이성을 찾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싸워봤자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경찰을 부를 것이 뻔했어요. 저는 일단 한 걸음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알았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마. 대신 내일 다시 오겠다. 내 아들 얼굴은 보고 가야겠으니 그런 줄 알아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어머니 제발 하고 외치는 도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내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비집고 나오려는 것을 참기 위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어요. 건물 아래에서 초조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던 딸아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상황을 짐작한 듯 저를 부축했습니다. 우리는 근처의 허름한 찻집에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앞에 놓인 식어빠진 커피만 하염없이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어미를 알아보지 못하던 아들의 텅 빈 눈동자. 그리고 그 옆에서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던 오도희의 얼굴이 번갈아 떠오르며 제 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기쁨아. 응, 엄마. 전현을. 오도의 전현을 이대로 둘 수는 없을 것 같아.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슬픔과 그리움에 잠식되어 있던 제 마음 속에서 이제는 시뻘겋고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분노였습니다. 내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고 나를 기만하고 이제는 내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연기까지 하는 저 악마를 향한 뼛속까지 사무치는 증오와 복수심이었습니다. 엄마가 전현을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네 오빠를 이렇게 만든 대가를 반드시 아주 처절하게 치르게 만들어줄 거야. 저는 찻잔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제 인생을 건 가장 무서운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곧바로 준영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전해들은 준영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낮은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더 격앙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냉철함을 잃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 여자는 보통이 아니에요. 기억 상실이라는 거짓말까지 꾸며낼 정도면 분명 뒤에 무언가 더 큰 걸 숨기고 있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더 철저하고 치밀하게 움직여야 해요. 그날 이후 준영 씨는 자신의 일처럼 발 벗고 나서서 저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우리의 작전 본부가 되었죠. 우리는 가장 먼저 오도희가 꾸며낸 교통사고라는 거짓말의 실체부터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준영 씨는 아는 변호사를 통해 지난 몇 년간 있었던 전국의 교통사고 기록과 병원 진료 기록을 모두 조회했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제 아들 이기석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오도희의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역시나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어요. 오도희가 기석이를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석이의 재산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한 물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제가 아들에게 물려주었던 작은 땅이었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낡은 등기권리증을 꺼내 준영 씨에게 건넸습니다. 준영 씨는 곧바로 변호사와 함께 등기소로 향했고 그날 오후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머님 각오 단단히 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기석이 명의로 되어 있던 그 땅, 이미 5년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기석이가 어머님과 연락이 끊긴 지 불과 석 달 만의 일이었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아들은 그런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애한테 어떤 의미로 준 땅인데 그걸 저한테 말도 없이 팔았을 리가 없어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매 계약서를 자세히 확인해 봤는데 아무래도 누군가 기석이의 인감과 신분증을 위조해서 대리인 행세를 한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찍힌 도장도 함께 제출된 인감증명서도 전부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준영 씨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사악한 계집애가 제 아들이 사라진 틈을 타서 위조 서류까지 만들어 재산을 빼돌렸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이어졌어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땅을 판 돈이 흘러 들어간 곳을 추적해 봤더니 전액 오도의 명의의 한 보험사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어머님께 말씀드렸던 바로 그 상속형 즉시연금 보험 상품에 일시금으로 납입되었더군요. 수익자는 물론 오도의 자기 자신으로 지정해 놓고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오도희의 최종 목표는 돈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재산을 빼돌려 자신의 미래를 위한 보험금으로 만들어 놓고 언젠가 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막대한 사망 보험금까지 독차지할 속셈이었던 거죠. 아들을 고립시키고 약물로 정신을 망가뜨리고 노예처럼 부려먹은 이유도 모두 그 때문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노동력을 착취하고 죽으면 시체마저 팔아넘길 생각이었던 겁니다. 저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실체 앞에서 치를 떨어야만 했습니다. 준영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저 아이의 범죄를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 제 목소리는 절망감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영 씨의 눈은 오히려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호화롭게 살고 기석이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다면 분명 어딘가에 증거를 흘리고 다닐 겁니다. 이제부터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준영 씨는 수소문 끝에 업계에서 가장 유능하다고 소문난 사설 탐정 한 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탐정의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한눈에 봐도 보통 내기가 아닌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과 우리가 확보한 자료들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탐정은 모든 이야기가 끝나자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일은 단순히 아드님을 되찾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어머님과 따님께서 더 큰 상처를 입으실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각오라니요. 내 아들이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어미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 목숨을 걸어서라도 저 악마 같은 계집애의 가면을 벗겨내고 말 겁니다. 제 단호한 대답에 탐정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은 성립된 것 같군요. 지금부터 오도애 씨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탐정의 그림자 같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는 중간 보고를 위해 저희를 다시 호출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오도희는 현재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거주 중이며 매일같이 수억 원대의 외제 스포츠카를 몰고 백화점 명품관과 고급 레스토랑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동행하는 남자도 주기적으로 바뀌고요. 한마디로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 오도희는 제 아들 앞에서 보이던 악독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공사판에서 벌어다 준 피 같은 돈으로 저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건 어머님께서 보시기에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탐정은 작은 USB 하나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낯익은 공사장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영상 속에서 오도희는 제 아들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발길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 네가 벌어오는 돈으로는 내 구두 한 짝도 못 사는 거 알아? 차라리 나가 죽어. 그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제 아들은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옆에 앉아있던 딸 기쁨이는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영상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탐정은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한적한 카페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곳에는 오도희와 한 중년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저 남자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이름은 김모 씨. 과거 유능한 정신과 의사였지만 환자에게 불법적으로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한 사실이 발각되어 의사 면허가 박탈된 인물입니다. 영상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탐정이 볼륨을 높이자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번 달 약값이에요. 효과는 확실하죠? 요즘 들어서 가끔씩 옛날 얘기를 중얼거리는 것 같아서 불안해 죽겠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만든 약입니다. 꾸준히 복용하는 한 절대 기억이 돌아올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뇌세포가 서서히 손상되어 나중에는 생각하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살아있는 식물인간이 되는 거죠. 그거 좋네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오도희는 그 끔찍한 말을 들으며 마치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가두고 못 살게 구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파괴하는 용서받지 못할 행위였습니다. 제 아들의 영혼을 서서히 아주 고통스럽게 죽여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증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 증거들은 오도희의 숨통을 끊어놓을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이었어요. 탐정님, 그리고 준영군.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덫을 놓을 시간입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제 아들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저 악마에게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한 지옥을 선물해 줄 시간이었습니다. 탐정의 사무실에서 나온 우리는
그 길로 준영 씨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우리의 작전 본부나 다름없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준영 씨는 블라인드를 모두 내리고 출입문을 잠갔습니다. 비장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탐정이 건네준 증거 자료들을 다시 한번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오도희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담긴 사진들, 제 아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영상이 담긴 USB, 그리고 그녀와 공범인 의사의 비밀스러운 만남까지.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저지른 죄악의 기록이자 우리가 휘두를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 기쁨이가 침묵을 깨고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도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이 증거들을 전부 가지고 경찰서로 달려가면 그 여자를 당장 잡아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가능하겠지. 준영 씨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이 말대로 그냥 경찰에 넘기기만 하면 오도희 같은 여자는 분명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거야.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발뺌하거나 자기도 협박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 최악의 경우 몇 년 살고 나와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지. 그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어머님과 기석이의 한을 풀 수 없어. 준영 씨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오도희가 그저 법의 심판을 받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파놓은 탐욕의 함정에 제 발로 걸어들어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봐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 아들이 겪은 고통의 10,000분의 1이라도 갚아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덫을 놓아야 한다는 말이군요. 제 말에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님. 가장 좋은 방법은 오도희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해서 현장에서 검거하는 겁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그 여자의 가장 큰 약점이니 바로 그 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치밀한 작전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수십 가지의 계획을 세우고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도희의 탐욕과 허영심을 동시에 자극할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그 작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제 딸 기쁨이에게 주어졌어요. 기쁨아, 너 할 수 있겠니? 제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묻자 기쁨이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할 수 있어. 아니, 내가 해야만 해. 오빠를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오빠를 구하고 저 사악한 여자를 심판하겠다는 굳은 의지만이 불타오르고 있었죠. 그날부터 제 딸 기쁨이의 완벽한 변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준영 씨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기쁨이를 위한 완벽한 가짜 신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름은 클로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미교포로 최근 할아버지에게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아 한국에 잠시 놀러 온 철부지 상속녀라는 설정이었죠. 심지어 진짜 있는 집 자제들이 다닌다는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 졸업장과 수십억 원이 예치된 은행의 위조잔고 증명서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외모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 딸이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꾸미는 것을 평생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준영 씨가 내준 카드를 들고 백화점 명품관을 돌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클로이라는 인물에 걸맞은 옷과 가방, 구두를 사들였습니다. 수수하고 착하기만 했던 제 딸은 며칠 만에 누가 봐도 함부로 말을 걸 수 없는 도도하고 세련된 재벌 상속녀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변신했어요.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평생 제 고생만 덜어주려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던 딸이 오빠를 위해 이런 위험한 연극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미안하고 가슴 아팠어요. 엄마, 나 어때? 잘 어울려. 피팅룸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제게 묻는 딸의 모습에
저는 차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기쁨아, 위험하다 싶으면 언제든 그만둬야 한다. 알았지? 엄마는 네가 다치는 게 더 무서워. 걱정 마, 엄마. 저 여자는 나보다 돈에만 관심 있을 테니까 나한테는 아무 짓도 못할 거야. 딸은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며 씩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마침내 작전 개시의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은 오도이가 매일같이 드나든다는 강남의 최고급 피트니스 센터였어요. 허영심 많고 돈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그녀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었죠. 기쁨이는 그곳에 가장 비싼 회원권을 끊고 일부러 오도이가 운동하는 시간대에 맞춰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며칠간은 일부러 눈에 띄는 행동을 하며 다른 회원들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어요. 유창한 영어로 통화를 하고 운동이 끝나면 당연하다는 듯 최고급 호텔 스파를 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했습니다. 예상대로 오도희는 이 새로운 먹잇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만에 그녀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기쁨이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혹시 새로 오신 분이세요? 전 여기 계속 다녔는데 처음 뵙는 것 같아서요. 아, 네.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요. 운동할 곳을 찾다가 여기가 제일 좋다고 해서 등록했어요. 기쁨이는 준영 씨와 수십 번 연습한 대로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부잣집 아가씨를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오도희는 기다렸다는 듯 온갖 아양을 떨며 기쁨이에게 접근했어요. 어머, 그러시구나. 전 오도희라고 해요. 한국에 친구 없으시면 저랑 친하게 지내요. 제가 맛있는 곳, 좋은 곳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기쁨이가 성공적으로 오도희에게 접근하는 동안 저 역시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년 만에 시장에 나갔어요. 그리고 과거 저와 친하게 지냈던 상인들, 특히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사람들을 찾아가 슬쩍 헛소문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박 사장.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어머, 종숙이 언니 아니야. 그동안 어디 가서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웬일이야? 말도 마. 나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시외 삼촌이 계셨는데 그분이 남긴 땅이 이번에 신도시 개발 부지로 수용되면서 나한테 토지 보상금으로 수십억이 떨어졌지 뭐야. 갑자기 웬 돈벼락인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서워서 잠도 안 와. 저는 일부러 어수룩하고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돈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다는 연기를 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시장 아줌마들의 눈은 휘둥그레졌어요. 그 소문은 날개 돋친 듯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고 불과 며칠 만에 반찬가게 최종숙이 수십억대 땅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기정사실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제가 의도했던 대로 정확하게 오도희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기쁨이와 쇼핑을 하던 오도희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은근슬쩍 말을 꺼냈다고 해요. 클로이, 너희 엄마는 뭐 하시는 분이야? 너처럼 이렇게 돈이 많으려면 부모님이 엄청난 부자여야 할 텐데. 우리 엄마. 그냥 평범한 분이셔. 아, 근데 최근에 할아버지한테 땅을 좀 물려받으셨는데 그게 이번에 팔리면서 돈이 좀 많이 생기셨나 봐. 맨날 나한테 전화해서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내가 뭘 알겠어. 그냥 은행에 넣어두라고 했지. 기쁨이가 무심하게 던진 말에 오도희의 눈이 반짝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제 아들의 재산을 가로챈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는 그 어미인 제 돈까지 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이후 오도희는 기쁨이에게 더욱더 노골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너희 어머님처럼 순진한 분들은 사기당하기 딱 좋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투자처를 많이 아는 사람이 있다라며 어떻게든 제 돈에 자신의 손을 뻗치려고 안달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가 짜놓은 각본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탐욕이라는 미끼를 덥석 문 물고기는 이제 서서히 낚싯바늘 깊숙이 끌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지막 그물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도희가 제 가짜 상속금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는 딸의 보고를 받자마자 우리는 곧바로 다음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이제 미끼를 던졌으니 고기가 확실하게 물고 늘어질 낚싯바늘을 준비할 차례였죠. 그 역할은 금융 전문가인 준영 씨가 맡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가짜 투자 설명회를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오도희처럼 탐욕스럽고 의심 많은 사람을 속이려면 어설픈 미끼로는 어림도 없어요. 아주 은밀하고 아무나 접근할 수 없으며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여야만 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처럼 포장해야 하죠. 준영 씨는 며칠 밤을 새워 완벽한 가짜 투자 제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내용은 마카오 VIP 리조트의 지분에 직접 투자하여 수익을 배당받는 비공개 펀드라는 듣기만 해도 솔깃하고 위험천만한 것이었어요. 물론 모든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안서에 적힌 예상 수익률과 복잡한 금융 용어들은 저 같은 문외한이 보기에도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핵심은 이 투자는 오직 현금으로만, 그것도 10억 단위 이상의 거액만 받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오도희가 가진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어 한자리에 들고 오도록 만들기 위한 함정이었죠. 이제 이 미끼를 오도희에게 던져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은 다시 한번 제 딸 기쁨이의 몫이었습니다. 며칠 뒤 기쁨이는 오도희와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기쁨이는 마치 큰 비밀이라도 되는 듯 목소리를 낮춰 오도희에게 운을 띄웠습니다. 도희 언니, 언니한테만 특별히 알려주는 건데 혹시 안전한 투자에 관심 있어? 투자? 당연히 관심 있지. 뭔데? 뭔데? 오도희는 기다렸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달려들었습니다. 기쁨이는 준영 씨가 만들어준 가짜 제안서를 보여주며 마치 자기가 아는 대단한 사람에게서 얻은 정보인 양 으스대며 설명했습니다. 우리 아빠 친구분이 VVIP들만 상대로 운용하는 비공개 펀드인데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야. 아무나 끼워주는 게 아닌데 내가 특별히 언니 자리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 볼 수는 있어. 대신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야 해. 외부에 알려지면 절대 안 되는 거라서. 비밀, VVIP, 고수익이라는 단어에 오도희의 눈에는 이미 이성을 잃은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당장 투자하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하지만 기쁨이는 일부러 한 발 빼는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언니 괜찮겠어? 여기는 최소 투자금이 20억인데. 그것도 전부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고. 20억이라는 금액에 오도희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제 수십억대 보상금을 떠올리고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 볼게. 클로이, 너만 믿는다. 응. 제발 나 좀 끼워줘.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오도희는 제 돈까지 끌어들여 이 가짜 투자에 올인할 생각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정말로 자신의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살고 있던 최고급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고 타고 다니던 스포츠카도 중고 시장에 팔아넘겼어요. 심지어 제 아들의 피와 눈물로 채워 넣었던 그 상속형 즉시연금 보험까지 해지하여 현금을 마련했습니다. 탐정의 보고에 따르면 그녀는 매일같이 은행을 드나들며 돈가방을 나르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마지막 만찬을 즐기는 죄수처럼 말이죠.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투자 설명회가 열리는 장소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의 가장 큰 연회장이었습니다. 준영 씨가 가상의 유령 회사를 내세워 통째로 빌린 곳이었죠. 연회장 내부는 탐정이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 수십 대가 모든 각도를 촬영하고 있었고, 옆방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변호사와 사복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심장이 너무 심하게 뛰어 청심환을 2개나 먹어야 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제 손을 잡아주는 딸의 손 역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오늘 드디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연회장 문이 열리고 마침내 오도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경호원들의 손에는 돈으로 가득 찬 것으로 보이는 커다란 여행 가방 여러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새로운 인생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와 흥분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텅 빈 연회장을 보고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안쪽 테이블에 앉아 있는 기쁨이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클로이, 나왔어. 다른 분들은 아직 도착 안 하셨나 봐. 기쁨이는 아무 말 없이 오도희를 차갑게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한 오도희의 미소가 서서히 굳어갈 때쯤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그리고 무대 뒤편에서 제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제 뒤로는 준영 씨와 탐정이 함께였죠. 오, 어머니. 어머니가 여긴 어쩐 일로? 클로이,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오도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오도희. 아니, 이젠 뭐라고 불러야 할까? 내 아들의 인생을 훔쳐간 도둑년이라고 불러야 하나? 제 말에 오도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는 끝까지 시치미를 뗄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손짓을 하자 연회장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는 그녀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모든 진실들이 하나씩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의 땅을 팔기 위해 위조된 인감증명서, 그녀의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돈, 백화점에서 명품을 휘감고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 그리고 공사장에서 제 아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발길질을 하던 충격적인 영상까지. 안 돼, 저건 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오도희는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면허 취소된 의사를 만나 아들에게 투여할 약물을 건네받으며 살아있는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하며 웃는 장면이 나오자 그녀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그녀 역시 깨달은 겁니다. 오도희. 제가 그녀의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이름, 기억, 재산,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이제 네가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옆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복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차가운 쇠붙이를 오도희의 손목에 채우자 그녀는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난 억울해. 이건 함정이야. 최종숙, 너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나가서 너랑 네 자식들 전부 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저주는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무너져 내린 악마의 마지막 발악을 텅 빈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길고 길었던 복수가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도희가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며 내뱉는 저주와 비명소리가 연회장 안에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잦아들고 나서야 저는 그동안 참고 있던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다리가 후들거려 하마터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기쁨이가 달려와 제 팔을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정말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엄마,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딸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기쁨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겪었던 서름과 고통에 대한 눈물일까요?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준영 씨와 탐정님도 저희 곁으로 다가와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기석이만 되찾아오면 됩니다. 준영 씨의 말에 저는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 아들, 기석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경찰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저를 담당했던 형사팀장님이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공범인 의사 김 씨의 신병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자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지금 아드님은 저희가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심신이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라 병원으로 옮겨 안정을 취하게 할 생각입니다. 제 아들 지금 당장 볼 수 있을까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제 간절한 부탁에 형사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무전으로 무언가 지시를 내렸죠. 잠시 후 연회장의 다른 쪽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2명의 경찰관에게 부축을 받으며 제 아들 기석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몇 달 전 그 빌라에서 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들의 눈은 여전히 초점 없이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전처럼 위협적이거나 경계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약 기운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린아이처럼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릴 뿐이었어요. 제 심장이 다시 칼로 베이는 듯 아파왔습니다. 기서가 내 아들 엄마야. 제가 아들의 손을 잡으려 하자 아들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동안 오도희에게 얼마나 몹쓸 짓을 당했으면 사람의 손길을 이렇게까지 두려워하게 된 걸까요? 저는 억지로 눈물을 삼키고 품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5살 때 유치원 가을 운동회에서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목마를 탄 아들이 제 머리카락을 엉망으로 만들면서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기서가 이거 기억나? 너 이때 엄마 목마 타고 달리기가 제일 재미있다고 했잖아. 넘어져서 무릎이 다 까졌는데도 울지도 않고 씩씩하게 일어났었지. 엄마 아들은 원래 이렇게 용감하고 씩씩한 아이였어. 저는 아들의 눈앞에 사진을 보여주며 나지막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아들이 어릴 적 잠투정이 심할 때마다 불러주던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제 노래를 듣고 있던 아들의 텅 빈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떠올리려는 사람처럼 아들의 미간이 희미하게 찌푸려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들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마치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단어를 기억해내려는 듯 마른 입술을 몇 번이고 달싹였습니다. 엄마. 비록 어눌하고 힘없는 발음이었지만 그 소리는 제 귀에 천둥소리처럼 크고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기억해낸 겁니다.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들의 다리를 붙잡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들도 저를 따라 서럽고 또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나고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음을 알리는 기적과도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도희는 재판에 넘겨졌고 그녀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 행각은 언론을 통해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어요. 그녀가 제 아들에게서 빼앗았던 모든 재산 역시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시 저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공범이었던 의사 역시 의사 면허가 영구히 박탈되고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기석이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었죠. 아들은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약물로 인해 손상된 뇌 기능과 괴롭힘으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왔다 끊어지기를 반복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기쁨이는 단 한순간도 아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반찬을 만들어 병원으로 날랐고 기쁨이는 회사가 끝나면 곧장 달려와 아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정성이 통했던 걸까요? 아들의 상태는 기적처럼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텅 비어있던 눈에는 서서히 총기가 돌아왔고 굳어있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장님, 여기 제육볶음 2인분 추가요. 네, 손님. 금방 나갑니다. 시장의 한쪽에 예전 제 반찬 가게보다 훨씬 더 크고 깨끗한 식당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의 밥상이라는 소박한 이름의 식당이었죠. 주방에서는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만들고 있고 홀에서는 훌쩍 어른스러워진 딸 기쁨이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서 환한 미소로 손님들에게 거스름돈을 건네주고 있는 저 청년은 바로 제 아들 기석이입니다. 아들은 아직 완벽하게 예전의 모습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가끔씩 말을 더듬기도 하고 복잡한 계산은 조금 어려워하기도 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갇혀있지 않으니까요.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웃으며 식당 문을 열고 저녁이면 기쁨이와 함께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 속에서 우리 가족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두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저희 가족에게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진짜 봄이 찾아온 겁니다. 제 아들을 앗아갔던 그 끔찍했던 시간은 이제 우리 가족의 더 큰 사랑과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 주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